다음 세 번째 발표로 김용철 선생님께서 등대 선교회 이농시대 이후 더 낮은 곳을 찾아간 선교운동 공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합니다. 저는 그 등대 선교회에 대해서 이 발표를 맡기 전까지만 해도 이름만 한 두 번 들어본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할 수가 있을까 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 등대 선교를 실질로 운영하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서 잘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지 않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등대 선교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이렇게 훌륭한 업적들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등대 선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등대 선교회는 이런 업적이라든지 교회를 만든 거라든지 또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 등대 선교회에서 일하신 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행한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때 하고 나서 곧바로 잊혀졌죠. 그래서 이 등대 선교회는 조직이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려고 몇 가지 찾아봤는데 도저히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주 앙상한, 그러니까 등대 선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에 행한 이런 사업들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식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등대 선교회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참 재미있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이 살기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이런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목격을 했다고 하는 게 좀 재밌는 거였어요. 등대 선교회는 1970년에 이 순천 노예 지역과 그의 다른 광주와 목포와 그리고 전주, 군산, 대전 주로 남장로교회에 속하는 선교사 선교사님들이 농어촌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는 선교 운동본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농어촌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무려 1000개 가까이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70년부터 주로 70년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중반까지 이농이 이루어집니다. 농어촌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빈 농어촌을 계속해서 교회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농어촌이 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농어촌은 사람들이 훨씬 더 줄어들고 지금 많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등대 선교에서 농어촌 교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맨 처음 만들 때는 어땠냐면은 농어촌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농어촌 사람들을 보살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세가 높으신 농어촌의 어르신들을 감당하는 이런 한 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맨 처음에는 농어촌 선교를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만드니까 좋겠다 라고 정말 훌륭한 업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 볼수록 참 뭔가 그 사람 뜻과는 다른 어떤 뜻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게 있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표문에 썼어요. 이것이 농어촌 교회 이렇게 만들수록 빈 농어촌을 차지하게 되고 반면에 오늘날에는 고령화된 이런 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그분의 뜻이었을까? 사람의 뜻. 사람은 교회를 많이 만든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했을까? 솔직히 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래서 그 등대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제 또는 문명사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언급하는 걸로 제가 그 발표를 할까 합니다. 등대 선교회는 1970년에 창립이 됩니다. 등대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빛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기창 목사님 그러니까 1970년 만들 때부터 이 등대 선교를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었던 안기창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한 건데 국내 선교 그러니까 농어촌 선교에서는 지역별 교회들을 1970년부터 2004년까지 732개를 만들었습니다. 말이 732개지. 경부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30km입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거리가 호남선이 400km 정도 돼요. 그러면 경부선과 호남선의 1km마다 하나씩 교회를 만든 셈입니다. 농어촌 교회를.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다 교회를 만들 만한 지역이 어딘가, 마을이 어딘가 이걸 전부 다 조사하고 그걸 자립교회도 아닌 비자립교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가고 점점 키워나간 교회들을 자립시킨 다음에도 계속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보조하고 그 이런 활동을 했던 게 등대 선교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 몸이 몇 개였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80년부터 시작해서 해외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80년대는 해외에 나가는 일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건이 안 나왔어요. 해외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게 88년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는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선교사 174분 그리고 교회 건축만 72개죠. 근데 이것이 주로 어디냐면은 동남아시아하고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미종족 그 전도에 치중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70년은 박정희 정권이 막 중반에 넘어선 시기고 72년 유신이 시작되니까 유신이 시작되기 2년 전이고 이농이 본격화된 시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1970년대 이후 도시와 농촌의 풍경을 기독교가 완전히 바꿔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제가 뭐 그 본 통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 성장을 40% 이상 했답니다. 그래서 70년, 80년대에 걸쳐서 기독교 인구가 무려 500만이 늘었어요.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500만 늘었다는 이야기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중간에 한두 번 왔다가 나간 사람들, 뭐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 빵 먹으러 한 번씩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에 노출된 사람들 합치면 전 인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한반도가 생긴 데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많은 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기독교가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0년대, 70년대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갈망하던 어떤 것을 기독교가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풍경이 달라졌죠. 우선 교회가 들어섰고 단순하게 교회가 농촌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이렇게 교회 같은 게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마 식민지 시대기에 그 나라가 망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걸 보통 향촌 질서라고 그러는데 마을과 마을들 면과 면이 얽혀서 이루어진 이런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자체를 교회가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그 속에 주축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건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 그 기독교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의 다국적 자본, 이때부터 이제 다국적 자본들이 되는 거죠. 삼성이나 뭐 현대나 LG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기독교의 해외 선교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선교 제2위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선교로 기존의 향촌 질서를 완전히 바꿔놨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는 다국적 자본과 함께 일제 강점기로 다시 해외로 뻗어나가는 주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국의 이 한반도의 문명은 상당히 이 안에만 있는 문명이었습니다. 의외에도. 그러다가 일제 시기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 이유가 쫓겨난 거죠. 여기서 못 살고 또는 징용당하고 해서 끌려가거나. 그래서 일제 시기는 상당히 국제적인 이런 민족이 됐어요. 해방이 되면서 완전히 이 남한에서만 살았죠. 남한 밖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로 다시 세계화된 이런 민족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해외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 한 축으로 그 등대 선교회가 그 해외 선교를 적극 추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등대 선교라고 하는 것 활동이 무엇인지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대 선교는 기독교 기관이에요. 인유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중심한 선교사 6인한 사람들. 그 다음에 농어촌 선교는 목적이 된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어요? 자금과 사랑과 시설을 모아 만든 것. 이런 것들이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등대 선교는 그저 농어촌과 해외 교회를 만드는 것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들고 참여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와 접합되면서 그 속에 들어가고 또 그걸 변화시키고 이러면서 일어난 일은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대 선교회 자체도 굉장한 일이지만은 등대 선교회가 농어촌 교회나 해외 선교회에 가서 목격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도 굉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등대 선교회의 이런 역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뭐 교회를 뭐 1000개 만들었다 뭐 그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충 이제 등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왜 70년에 만들어졌는가? 우선 1960년대 순천 노예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 선교의 성공이라는 모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3년대 65년 사이에 순천지의 교회 실태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순천 노예에서. 그리고 교회 개척 후보지 52개체를 52개체하고 미자립교회 123개체. 쉽게 말해서 앞으로 교회로 만들어 나갈 곳 저를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발굴하고 제1차 전도 사업 7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차근차근 교회로 만들어 나가 자립교회로 만들어 나갔어요. 굉장한 일이었죠. 무려 한 200개 정도를 만들었으니까요. 뭐 물론 목표는 목표니까 전부 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 7개년 계획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 다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등대 선교회는 순천 노예에서 성공한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목적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등대 선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적 총회와 손을 잡고 통합적 총회니까 당연히 미국 남장로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80년대에 들어서면 초교파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합적 그 예장 통합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원이 이런 교회들하고도 같이 손을 잡고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70년이냐면은 1960년대 이전에 갈등과 분열을 극복했죠. 교회가 서로 싸우고 오늘날에 교파들이 생겼잖아요. 그 과정은 동시에 전열을 정비하고 힘을 온축했어요. 그러다가 70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 힘을 쓸 시기가 됐습니다. 갈등과 분열은 이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가 식민지의 시기에 적합한 이런 교회였다가 해방 후에 근대 국가가 되면서 근대 국가에 적합한 그 교회로 거듭나는 것, 근대 국가의 교회로 거듭나는 것, 뭐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일정 정도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농어촌과 도시 선교로 뛰어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70년 정도 되면 도시 선교가 최우선입니다. 성과가 훨씬 더 높았고. 그래서
1961년부터 협력 선교 시기를 맡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하고 한국인 목사가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 등대 선교회죠. 해방 후에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제2세대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인 목사들이 있었어요. 창립 멤버 8분인데 그렇게 그 6분의 선교사들하고 그 다음에 2분의 그러니까 안기창 목사님하고 홍대익 장로님 그 두 분이 그 결합해서 창립했습니다. 이분들은 참 공교롭게도 전부 다 20년생들이에요. 40대 중후반이었고 경험도 넉넉했고 그동안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큰일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65년에 미국 남장로교회는 한국 총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모든 것을 총회 선교협동위원회 남장로교회하고 한국 총회가 같이 모여 만든 선교협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사업은 등대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97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예장 통합적 총회 협동위원회 인준화해서 정식 제안했습니다. 승인을 받았어요. 요점은 순천 노예 성과를 목포 노예와 진주 노예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 노예는 순천 선교부가 제일 늦게 생겼고 목포 선교부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생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포 노예로 순천 노예 쪽에서 그 성과들이 나가는 거죠. 진주 노예는 마침 이때 호주 선교회가 들어왔다가 막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선교부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었어요. 이것을 국토부 발행 5만 분의 1 지도를 가지고 전체 마을 그리고 교회 설립이 가능한 마을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요점은 4km 이상 기존 교회에서 4km 이상 떨어져 있는 100호 이상 되는 마을에 1차적으로 교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죠. 개척 후보지 52개처 미자립교회 123개처를 발굴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데 네비우스 원칙 그러니까 자정과 자치와 자족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교회를 만들고 사람을 교육자를 파견하고 해서 교회를 만드는 직접 개척보다는 미자립교회라든지 또는 기도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을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기창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원보다는 관리가 훨씬 더 중요했다. 관리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간접 개척 방식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그 한 가정이 많이 예배를 보는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모임을 지원해서 교회로 크게 커 나오게 하는 핵개척. 그래서 이 총 3개 중에서 간접 개척 방식하고 핵개척 방식 이것들을 주로 했다는 거죠. 이것들은 교인들이 점점 모이면서 교회를 설립하려는 이런 욕망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 등대 선교의 선교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 등대 선교회는 통합적 총회의 이런 의뢰를 받아서 총 4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 사업을 합니다. 교회를 어디쯤이나 개척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후보지를 발굴하고 차근차근 교회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그게 74년에 한 번, 80년에 한 번, 85, 6년에 한 번, 92년, 93년에 한 번, 94년에 한 번 이건데 이건 주로 한국 여기서 선교 100주년이라든가 뭐 이 100주년 사업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외부 지원들을 하는데 자립이든 미자립이든 1년에 1회 이상 사경이나 부흥회 뭐 이런 거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시골 저도 그 기억이 나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 군동에서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그 조용하게 사는 시골 동네에서 굉장히 눈길을 끄는 이런 행사였어요.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겠죠. 또 섬 선교회인데 우리나라 섬이 이때 조사된 걸로는 3,201개인가 그러는데 유인다가 사람 사는 게 517개 됐답니다. 근데 한 200~300개 정도의 교회가 들어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전체 다 만들자. 그래서 이쪽 육지 선교보다는 섬 선교, 낙도 선교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더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생겨서 1980년에 미국 CNEC 그 선교회에 한국 지부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미국 CNEC 선교회에 가입된 50개 나라의 60개 선교회와 그 협력하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외 선교가 시작되고 90년도부터 본교가 됩니다. 등대 선교회 활동의 역사의 성격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몇 가지 적었습니다. 왜 이때 이루어졌냐면은 교회의 발전 과정상 이때에 농어촌교회 전체의 교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만한 이런 정세가 이루어진 이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국가의 농어촌 정책 행정. 참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때에 와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체계가 정비가 됩니다. 뭐 무슨 그 70년이 이때만 해도 지금의 시, 군, 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파견소나 출장소 이런 행정구역들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70년대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전체로 다 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국가의 그 농어촌 지역의 행정이 정비되어 가는 것하고 등대 선교회가 농어촌 선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하고 이게 서로 맞물려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지적 성격입니다. 이걸 그 비슷해 지리학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는데요. 심상지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상지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감정이 개입되는 지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순천이 고향인 사람이 순천을 볼 때하고 순천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하고 진주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하고는 감정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한국 전체를 빛으로 물들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하나씩 아마 이 최종 목표였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다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마을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가 극성을 떨칠 때조차도 마을 전체를 다 마을 일상생활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는 이 정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 부흥운동의 성과를 이은 것이었어요. 1908년에 그 유명한 백만 구령운동이랄지 전정기인 1952년도에 1천만 선도 전운동이랄지 65년도 그리고 75년도 그리고 1992년도 등등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부흥운동은 아시다시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시적인 운동본부를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등대 선교의 핵심 과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때가 곧바로 박정희 정권을 하였기 때문에 대중을 함부로 다루기를 좋아했어요.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 정권의 특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신 정권은 새마을운동처럼 농어촌을 마치 정복하고 개조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듯이 한국의 기독교도 이때 도시교회든 농촌교회든 간에 마구 전진 또 전진, 양적 팽창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이 얼마큼 좋은지 나쁜지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평가하기 어렵겠지만은 요컨대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풍토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때가 천리마 운동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시기였고 한국에서는 유신 시기였죠. 그래서 누가 누굴 베꼈느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 등대 선교회가 농어촌 선교를 하는 아주 공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뿌리 깊은 거 광범위한 동아시아 역사의 뿌리 깊은 어떤 전통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970년은 이농이 본격화되는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교회를 세울수록 텅 빈 농어촌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는 유신 정권이 짓밟힌 농어촌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농촌에 살기 좋으면 왜 도시로 갔겠어요? 농민이 자기 땅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어려운 일이었고 그 당시에 농어촌의 마을에 파산한 사람들 전라도 말로 반밥 해먹는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교육자로 갔던 분들이 누구를 책임져야겠는가, 누구를 보살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당시에는 도시 빈민이 3분의 1이었고 다 농촌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는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된 농어촌을 책임졌습니다. 동대성교회가 의도하지 않았던 역설적 가치를 지녔다는 겁니다. 이 농은 농업 문명이었죠. 농업 문명이었고 농업을 위주로 하는 마을 문명이었습니다. 그것이 70년, 8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도시 문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다들 버리고 떠난 농어촌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등대성교회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연히도 그때 등대성교회가 농어촌에 있으면서 그 대전화에 일어나는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고 남겨진 농어촌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명사회적 의의가 있는 거죠. 해외 선교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CNEC 한국 지부가 됐어요. 이 CNEC가 1960년에 창립됐는데 그때 모토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현지 교회를 후원하는 선교, 그러니까 서포팅 그 선교를 제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노회라든지 또는 등대 선교회가 간접 선교의 모델이 바로 CNEC에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은 엄두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던 선교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50년, 60년대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들이 계속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식민지가 되게 되죠. 간접 지배가 이루어진 시기이죠. 그런 물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제국주의와 관련인데 일제 때 저는 제국주의는 누구였냐면 일제였어요. 교회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하게도 다른 지역,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교회하고 미국 제국주의가 하나였는데 우리 조선 땅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좋은 곳이었죠. 해방 후에는 뭐 천명은 조금 했지만 현재 문제는 뭐냐면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의 초국적 자본은 한국의 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10년 전에 여러 학자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제국이다. 그걸 한국 제국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때 1990년대 등대성의 해외 선교, 그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적극적 자본, 그러니까 한국 제국의 천병이 됐는가? 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미종적 종교 선교를 우선시하는 걸로 봐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베껴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전라도의 그 정신적 가치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그랬을 때 등대 선교회가 빈 농어촌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농어촌 사람들 책임지려고 하는 것들, 오늘날 또는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여전히 버티면서 있는 모습들, 해외 선교도 이런 것들, 더 나진 곳으로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등대 선교회가 맨 처음 시작한 순천 지역의 이런 정치적 가치와 그 속에서 여전히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를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제가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